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긴 할 텐데 개인들이 갖고 있는 보유량은 날이 갈수록 지금 보이는 것처럼 계속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하늘을 향해 치솟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앞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의 수요 증가입니다. 최근에는 기업의 수요가 기관의 수요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는데 그 이유는 기관은 거시경제 흐름이 잘 안 풀리면 관망세를 취하면서 더 이상 사들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나빠지면 시장에 내다 팝니다. 하지만 기업이 틀린 거는 기업은 목표를 딱 정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3년 이내에 비트코인을 얼마나 보유하겠다라고 목표 액수를 딱 정해놓으면 그들은 거시경제 흐름에 관계없이 계속 꾸준하게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졌을 적에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수의 호기로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기업과 기관의 수요가 확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거래소에 있는 물량이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물량이 줄어들면서 이 줄어드는 힘이 비트코인 가격을 위로 치받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유동성 장세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왜 그럴 수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지난 3분기 연속해서 비트코인 매입량이 있어서 기업의 매입량이 기관의 매입량을 이렇게 추월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개인 주도 장세가 지난해 기관 주도 장세로 바뀌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급격하게 기업 주도 장세로 바뀌면서 즉 기관과 기업의 쌍끌이 장세가 시작된 겁니다. 이로써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매수세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는 이렇게 기업들이 재무전략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면서 그들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간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장외거래소에서 팔던 세계적인 채굴 기업들이 대부분 트레저리 기업으로 변신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비트코인 보유 12대 기업 중에서 자그마치 4개 기업이 세계적인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데 이들이 트레저리 기업으로 변화를 하면서 채굴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있어요. 마라 홀딩스는 스트레이지 다음에 2위 기업인데 지금 비트코인을 한 5만 2천 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라이어 플랫폼이 7위 기업인데 지금 비트코인 한 2만 개 정도 갖고 있고 클린스파크라는 채굴 기업도 지금 한 13,000개 정도의 비트코인, 헛A 마이닝이라는 12위에 랭크된 이 기업도 10,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채굴업자들이 비트코인을 오히려 사들이면 시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들은 장외거래소에 물건을 대는 가장 큰 손들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장외거래소 물량이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외거래소 물량이 한 500만 개가 넘었는데 지난 3년 사이에 줄어든 물량이 이제는 한 140만 개 정도뿐이 안 돼요. 500만 개에서 140만 개로 정말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140만 개라는 수치는 스트레티지라는 기업이 반년이면 사들일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외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이렇게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장외거래소의 비트코인 물량은 빠른 속도로 이제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큰 손들이 비트코인을 사거나 팔 적에는 어떻게 할까요? 우선 이렇게 대량의 물건들은 장외거래소에 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동성이라는 게 그만큼을 받쳐줄 만한 유동성이 장외거래소에 없어요. 즉 엄청난 물량을 한 번에 매도하려고 그러면 원하는 가격을 받지 못하고 그 가격이 빠른 속도로 급락하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가격에 팔지를 못합니다.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외거래소에서 큰 물건을 사려고 그러면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큰 매수 물량이 한번 나오면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큰 딜은 장외거래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장외거래소에서 딜을 해야 될
이런 매수 세력들은 미리 예약을 걸어놓으면 장에 걸어서는 물건이 없으니까 그 물건을 어디서 조달해야 되냐 하면 큰 고래들한테 일단 타진을 합니다. 이렇게 큰 매수 희망 물량이 나왔는데 이 가격에 당신이 팔 의향이 있느냐라고 접촉을 해야 되고, 아마 큰 손들이 가격이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물건을 그렇게 잘 내놓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 시장은 장내거래소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꾸준히 장내거래소에서 물건들을 모아가지고 일정 물량이 되면은 그거를 큰 손들한테 넘기는 그런 전략으로 갈 수뿐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장외거래소 물량이나 장내거래소 물량이나 같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이거는 장내거래소 물량입니다. 장내거래소 물량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3년간 한 340만 개 정도였던 비트코인 비율 물량이 지금은 한 240만 개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3분의 1 정도가 소진이 되고, 지금 앞으로는 이게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 장외거래소 물량이 이제는 거의 소진됐기 때문에 장외거래소 물량조차 이제는 장내거래소에서 사들여서 딜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장외거래소건 장내거래소건 이렇게 비트코인 유통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비트코인 숫자는 2100만 개로 딱 제한이 돼 있는데, 이렇게 기관과 기업 그리고 앞으로는 각 나라들이 국가 비축자산으로 사들이기 시작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런 큰 손들이 사들이기 시작하면 그 물건은 결국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그 물건은 거래소가 갖고 있던 유통량, 또 개인이 갖고 있던 유통량이 결국은 기업과 기관 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긴 할 텐데 개인들이 갖고 있는 보유량은 날이 갈수록 지금 보이는 것처럼 계속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하늘을 향해 치솟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앞으로 적립식 투자로 모아갈 비트코인을 이렇게 기업과 기관들한테 뺏기지 않으려면 그거를 끝까지 간직하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공부를 통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관찰과 통찰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비트코인 철학과 사상에 동의하는, 그리고 비트코인을 내가 평생 모아가야 될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또 올라가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시중 유동성입니다. 우선 이 그래프는 글로벌 M2와 M2는 광의의 통화량입니다.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면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은 한 10주, 그러니까 2달 반 정도의 시차를 두고 계속 쫓아갑니다. 지금 시중의 광의의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한 2달 반의 시차로 그걸 계속 쫓아갈 거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도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세계의 통화량이 늘어나는 한 계속 올라갈 수뿐이 없습니다. 즉 비트코인 가격이 멈춘다는 것은 세계의 통화량 자체가 멈추거나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당분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세계 각국이 지금 경쟁적으로 유동성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도 여기에 따라서 이제 계속 가격이 상승할 수뿐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시다시피 연준은 올해 말까지만 해도 2번도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점도표에서 밝힌 그런 상태입니다. 게다가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준의 긴축을 시사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연준이 긴축 중이에요. 9조 달러까지 올랐던 본원통화 발행액이 지금 한 6조 한 7조 달러 정도 되니까 그동안 시장에서 3조 3천억 이상의 현금을 빨아들여가지고 그만큼 미국 국채나 모기지증권을 이제 내다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종료하겠다고 시사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현금을 시중에서 빨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는 통화 완화 정책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시중에 대형 은행들의 신용 창출이나 국채 매입이 크게 늘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6월 달에 연준이 대형 은행들의 자기자본 비율을 5%에서 3.5%로 완화해 줬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법을 통과하고 하려면은 이게 시중에 제대로 반영되는 시기는 한 6개월 후인 12월 연말서부터 본격적으로 대형 은행들의 유동성이 시중에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재무부의 신규 국채 발행액이 올해만 2조 2천억 달러 정도 되고 내년에도 이것과 비슷한 금액의 신규 국채 발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즉 이만큼의 돈이 신규 국채를 발행할 적에는 유동성이 재무부로 빨려 들어가지만 그게 곧 이어서 세출의 형태로 다시 시중에 풀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정도의 유동성이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통화정책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유동성과 재무부의 신규국채 발행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유동성이 합쳐지면서 시중의 통화 공급량이 생각보다는 빠른 속도로 그리고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게다가 앞으로 1년 내에 도래하는 만기 국채가 역사상 최대 물량인 9조 달러가 넘습니다. 이게 대부분 롤오버돼서 다시 국채화하겠지만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이걸 가지고 국채를 매입하지 않고 시중의 유동성으로 팔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요인들이 합쳐져 가지고 앞으로도 시중 유동성이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거라고 보입니다. 우선 지금 보이는 그래프는 미국의 M2 그래프인데 연준이 긴축 중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금 계속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표된 것만 해도 이미 22조 달러가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지난 6월 달에 대형은행들의 자기 자본 비율을 완화했다는 건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그동안은 은행의 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규제를 썼는데 즉 대형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이 100이라고 치면 그중에 5%는 자기 자본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즉 언제든지 뱅크런이나 위험한 리스크 혹은 위험한 사태에 발생할 수 있는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 자본을 자산의 5% 정도는 갖고 있어야 그 리스크를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번에 3.5%로 줄여줬어요. 그 얘기는 대형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은 똑같은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5%를 갖고 있으면 앞으로도 그 5%는 계속 갖고 있는데 대신 뭐가 커지냐 하면 은행의 자산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5%에서 3.5%로 낮춰졌으니까 1.5%뿐이 안 낮춰졌구나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5%에서 1.5%를 낮춰줬다는 얘기는 은행 자산을 앞으로 40% 불려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은행이 100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었으면 이러한 자기자본 비율 완화로 인해서 은행이 앞으로 가질 수 있는 자산이 예금이건 대출이건 국채건 다 합쳐서 140 정도가 되니까 지금보다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이 40%가 늘어납니다. 즉 그거는 뭐 예금에서 늘어날지 대출에서 늘어날지 아니면 국채에서 늘어날지 모르지만 국채라고 한정해 보면은 지금 100이라는 자산 중에 10이라는 국채를 갖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140이라는 자산 중에서 국채를 50 정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만큼 여력이 커지는 겁니다. 사실 연준이 이번에 이렇게 자기 자본 비율을 완화해 준 요인도 지금 미국의 국채 시장이 어려우니까 대형 은행들로 하여금 가능하면 늘어나는 자산으로 국채를 사달라는 이런 무언의 압력이 사실은 큽니다. 즉 어떤 형태가 됐든 시중 유동성이 이만큼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앞으로는 시중의 유동성을 굉장히 팽창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미국의 재정정책으로 일어나는 유동성의 크기를 들여다보면 지금 미국의 이게 국채 발행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년 미국 정부가 찍어나는 국채 발행액이 생각보다는 빠른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미국이 올해 31조 달러 정도의 정부 부채를 갖고 있고 중간에 의회로부터 5조 달러 정도의 정부 부채 한도를 더 받아내서 지금은
한 37조 정도가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액인데 이게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서 앞으로 2, 3년 내에 다시 정부 부채 한도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매년 2조 2천억 정도의 신규 국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앞으로 3년 동안 계속되면은 6조 6천억 달러에 대해서 현행 정부 부채 한도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GDP의 109%를 넘었고 시중 M2 통화량의 14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GDP나 M2보다도 미국 부채가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마냥 지속 가능한 이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 같은 경우 미국의 이자 지급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즉 예산의 한 5분의 1 이상이 이자로 지급돼야 되는 이러한 환경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세수의 거의 4분의 1이 이자로만 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내는 세금의 4분의 1은 그동안 갖고 있던 부채 이자로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계속 지속될 수는 없는 미국의 재정 형편인데 미국의 지도자들이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임기 동안에는 더 많은 재정을 풀어서 성장률을 높이고 다음 선거에서 표를 많이 획득하려는 이런 기본적인 속성 때문에 이거는 쉽게 개선되지 않고 다시 한번 혁명적인 다른 돌발악재 예를 들어서 심각한 경기 침체나 심각한 팬데믹 같은 것들이 들이닥쳐야 이게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개선책을 자연의 힘으로서 뒤로 돌릴 그런 경우의 수가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현재의 진행상은 이런 식으로 유동성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올라갈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내용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 10월 초와 같은 폭락장을 만나면은 우리가 이때 용기를 잃지 말고 그동안 우리가 공부해왔던 비트코인에 대한 철학이나 비트코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제 되새겨야 할 시간이고 오히려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요새 알트코인은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지금 구조적인 시스템이 앞으로도 가격을 계속 밀어 올릴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게 투기의 끝이 아니라 지금 금융 질서의 재편 과정에 있는 가장 중심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장기적 관점에서 지금 한번 되새기면 좋을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하락장은 늘 투자자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의 구조의 변화를 본다면 방향은 명확합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 그 자체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미래를 준비할 가장 중요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